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자그마치 수백 쪽에 달하는 판결문인데 그 내용 중 조국 전 장관이 잘못에 대해서 눈을 감고 반성이 없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라는 재판부의 일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된 판결문 속에 있는 재판부의 일갈, 조 전 장관은 항소를 바로 취했는데 잘못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자, 과연 이거 무슨 뜻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질타한 대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 그 인식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어서는 안 됐죠. 재판부의 1심,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탄핵.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야 3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장관이 어떤 법을 위반했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탄핵안 불발 나흘 만에 당론으로 채택했고 다른 야당도 동참을 했습니다. 8일이 표결인데 가결되는 첫 국무위원 탄핵 국면이 됩니다. 하지만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대지진. 경향신문 1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벌써 수천 명입니다. 최악의 대지진입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낳아서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83년 만에 7.8 규모 새벽에 이 대지진이 강타를 해서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접경국인 시리아도 지진의 여파 때문에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천후 탓에 구조가 현지에서 더욱더 늦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반성. 조선일보 8면에 쓰고 있는데요. 누구의 반성을 의미할까요? 법원이 조 전 장관은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눈 감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엄벌이 불가피하다. 서울대도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유죄가 나왔어요. 조미 씨가 받았다는 그 장학금. 엄마인 정경심 씨와 조미 씨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공정의 잣대를 자기 임의대로 옮겼다. 그게 무슨 공정이냐라는 거겠죠. 재판부의 질타였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윤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심이 있느냐 없느냐, 윤심 부재 논란이 한창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대통령도 당원이라는 용사는 대통령실을 반박.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안철수 의원 측의 불만. 안풍 때린 윤심, 커지는 논란. 안철수 의원에게는 윤심이 부재하다라는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비판, 개입이냐 아니냐 논란이 커집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똑똑똑 윤심 거기 계십니까?
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학교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못에 대해서 눈 딱 감고 반성을 안 한다. 엄벌이 불가피하다. 눈을 딱 감았다. 재판부가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재판부의 일갈, 세상에 나선 조민. 1심 재판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유죄를 선고했는데 뭐라고 질타했는지 판결문 자그마치 300쪽이 넘습니다. 판결문 내용 바로 보시죠.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부 총 357쪽 판결문 중 2페이지에 걸쳐 양형 사유를 밝혔고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객관적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눈 감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아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잘못에 눈 감았다. 이 표현이 조 전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1심 재판부의 일갈이 아닐까요? 자기 잘못에 눈 감았다. 다른 말로 내로남불이죠.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어떠한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 갈수록 범행 방법이 과감해져 동기도 죄질도 불량하다라고 재판부가 추상같이 질타를 했습니다.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라는 그릇된 인식. 그릇된 인식. 김수경 교수님, 눈을 딱 감는다라는 표현이 상투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용처는 뭐 다양해요. 야, 눈 딱 감고 한번 해 라는 말도 쓰일 때가 있고 이것처럼 재판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에 대해서 눈은 딱 감고 있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눈을 감아버린 거죠. 사실 만약에 본인이 적법하게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면 모든 검찰의 그러한 기소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던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법원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야 뭐 자식 좀 삐뚤어진 자식에 대한 뭐 사랑이 좀 삐뚤어진 방식으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법원이라고 해서 다 인간이 하는 일인데 이해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초지일관 자긴 잘못이 없다 모든 그 기소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나는 모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건 뭐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징역형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당초에 진작에 사과하고 뭐 이렇게 법원까지 가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직 고사하고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고 조용히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달이 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 그 SNS인가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직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하겠다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할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멸문지화? 법무부 장관직을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애당초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 사라졌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기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 탄압하고 기억하시겠지만 이 기소를 유지했던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 통영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12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공소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고통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괘씸하고 잘못됐고 사회적으로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징역형까지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잘못에 눈을 감고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표현이 그런 의미일 것이다 라는 김 교수의
해석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일갈, 일침 내용 중에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갈수록 범행 방법이 과감해진다라는 대목도 있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재판부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 갈수록 과감해진다, 범행. 이거 이제 조 전 장관의 정경심 교수는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조 전 장관의 공소장, 예. 판결문, 그 범죄 사실을 본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뭐 그냥 동양대 뭐 표창장, 예. 뭐 일부 인턴십 위조, 허위, 그게 몇 장이 아니에요. 심지어 미국에서 장학금을 탔는데, 예를 들어 16,000달러 탔는데 그걸 39,000달러 둔갑시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확인 못 하겠지, 이건 얼마든지 해도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평론 입장에서 공소장을 봤는데 예. 이 정도야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은 편법들이 예, 이 도덕 의식 없이 그냥 막 동원됐다. 우리가 일반인적으로 학부모들이 뭐 좀 봉사활동 조금 위조하고 허위하고 그거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데 문서 위조라는 것은 사실은 그걸 작성한 사람이랄지 조회를 해보면 이 유전지 뭔지 다 나타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실은 판결 선고받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기소된 게 없다. 정경심 교수 기소됐잖아요. 그 관련돼서 유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무죄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죄가 몇 가지가 나왔다, 대부분 무죄다. 그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징역 2년 나온 것은 왜 이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본인이 적어도 사과나 유감 정도는 이제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법정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법정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 정치적인 기소, 무리한 기소, 그래서 나는 무죄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따르고 정치적으로 뭐 옹호하는 사람들을 의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국민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어떤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마디 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대목 준비돼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111일 의혹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방금 기자가 묻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돼서는 왜 언급이 없냐? 유죄 받았는데. 그러자 조 전 장관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하여 눈을 감고 반성이 없다. 재판부의 일갈이 왜 나왔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시 비리 중에 장학금과 관련돼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고 증거로 제시된 문자가 오늘 보도됐는데 어떤 문자였을지 함께 보시죠. 조민 씨가 노안중 당시 병원장으로부터 600만 원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수령했죠. 2017년 3월 16일 가족 채팅방 조민 씨, 노안중 교수가 장학금 이번에도 제가 탈 텐데 다른 학생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케이, 응크,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라고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답장을 단 요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시됐고 결국 유죄도 선고가 됐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님, 네. 이게 떳떳한 장학금이면 장학금을 주는 노안중 교수가 장학금이라는 게 뭡니까? 격려하는 의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의미잖아요, 장학금. 그죠. 근데 조용히 타가, 조용히 타,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가.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은
학부모는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입단속합니다. 오케이!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가 알던 장학금을 받았을 때의 반응과 상황과 사뭇 너무 다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석 어떻게 보세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재판 결과를 듣고 나서 나와가지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 봤던 것처럼 또 사실과는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부정하기 싫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소위 말해서 창피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재판부의 판단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학금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미 인사 동향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과 노한중 전 원장이 여러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후에 조민 씨가 다음 등록금 받을 때는 아빠가 200만 원 빼고 뭐 주고받고 했다라는 얘기를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런 거를 부정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 국민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조국 전 장관한테 했던 그 얘기를 아직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장학금 관련해서 엄마랑 주고받았던 문자, 아빠랑 주고받았던 문자, 가족 간에 있는 거, 이거 시비 걸고 싶진 않아요. 다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조민 씨도 모르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 학교에 가고 또 부산대 의전에 가서 의사가 되는 과정에 누군가는 정당하게 일했는데, 정당하게 공부했는데 피해본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부정한 방법을, 이 편법을 막 쓰면서까지 했는데 그 상황에 피해본 주변에 있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돌아본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직도 여전히 참담한 느낌을 받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서 봤지만은 재판부가 그러잖아요. 잘못에 눈 감고 진정한 반성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객관적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한다.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 여기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공정의 잣대를 마음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 나머지 친구들도 생각을 하고, 아빠 찬스 못 쓰고 나 열심히 일했는데 또 피해봤던 그 학생들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장학금 명목에 600만 원 수수한 것은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조 전 장관은 유재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감찰 무마 혜택 줄 동기 이유는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하고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다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부 유죄를 선고하며 친문 인사들의 부정 청탁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겼다.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 재판부가 추상같이 질타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부정 청탁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찰을 중단했다. 민정수석인데 공정의 잣대를 자기 스스로 임의로 옮겼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좌삼삼 우삼삼 막 옮겼다는 거예요.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본인이 유죄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항소할지에 대해서 추후 입장이 나오면 역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씨가 쏟아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판명났습니다. 지난 대선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 내로남불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부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또 대대적인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조국 시즌2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조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조국 시즌2 아니냐. 그때는 조국 수호, 지금은 재명 수호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지 이제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재판 1심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고 12개 범죄 혐의를 이제 기소를 했는데 4개가 유죄가 나오고 4개가 일부 무죄가 나오고 4개가 또 무죄가 나오는 그런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재판부의 판단, 결정은 존중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양극단에 뭐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간에 양극단의 대립과 과정을 거쳤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좀 양극단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아마 이번 한 번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애초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17개 시도를 댕기면서 경청 투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지 않았던 경청 투어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2곳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단락하는 것, 또 한 매듭 짓는 것, 끝맺음하는 차원에서 원래 기획이 됐던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획은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걸로 일단락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일을 하고 국회에서 뭐 비판도 하고 뭐 싸울 일이 있다면 국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당내 대체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투쟁은 아마 이번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서울대는 징계 절차 착수 검토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또 징계 머뭇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판결문이 수백 쪽에 달해 물리적으로 이른 시간 내에 열리는 건 불가능하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판단할 예정이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뭐 언제요?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조국 전 장관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어요. 서울대 측은 징계위 최종 의결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건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일까요? 김수영 교수님,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는 언제입니까? 이미 늦었죠. 사실 물론 국립대 교수라는 그 타이틀이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라고 말할 만큼 웬만해서 잘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국립대 교수인데 교수 되려면 일단 국립대 교수는 되고 봐야겠고. 그럼요. 국공립 교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절대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 이제 파면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보통은 이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일단 해임이나 파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무죄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복직을 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무슨 연유인지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기소가 되었던 사건인데도 계속해서 서울대에서 징계를 미뤄왔어요. 1심 판단 이후로 미루겠다. 왜 이전의 교수들은 1심은 고사하고 기소만 돼도 뭐 파면이 되거나 해임이 됐는데 왜 조국 교수에게만 이렇게 관대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맨 처음에 이 징계위원회를 미룰 때 뭐라고 했냐면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심지어 왜 이렇게 징계를 미루냐고 서울대에다가 뭐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계속 미뤘죠. 그래서 드디어 1심 판단이 나왔어요. 나왔더니 지금 또 해명이 판결문이 수백 쪽이다. 너무 길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이미 늦었는데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건 재판부가 잘못한 겁니까? 판결문을 왜 이렇게 길게 썼냐? 서울대가 검토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서울대 교수들 다 브레인들만 모였는데 판결이 뭐 100쪽이든 200쪽이든 그게 오래 걸려가지고 판단이 안 나오겠습니까? 300쪽이 넘는다는 거죠. 서울대 입장은.
300쪽 아니라 뭐 1000쪽, 10,000쪽이어도 그 정도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 서울대 교수잖아요. 서울대 교수는 심지어 교수들끼리는 하늘이 내린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아, 그래요? 임용이 힘들어서? 예, 임용이 힘들어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이 나왔는데도 다시 저렇게 약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는 건 어쩌면 3심까지 가자라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왜 이렇게 이제 미루는가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조국 교수에게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워낙 이러한 사례들이 만약에 1심만 선고돼도 바로 뭐 파면이나 해임이 될 경우에 다른 교수들도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너무 쉽게 예.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약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게끔 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빨리 내리고 설령 나중에 무죄로 3심에서 다 뒤집히면 그때 다시 복직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재해봤는데 최근에 이 판결이 나오고 서울대 현직 교수로 계신 굉장히 서울대 교수 재직 경력이 오래되신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취재해봤는데 서울대 교수분들이 많으니까 일각이겠죠. 학교 측이 왜 이렇게 징계 절차에 대해서 뜸을 들이는지 명분도 이유도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저한테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수 사회에서 동료 교수에 대한 어떤 보호 내지 뭐 방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서울대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김 교수님.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열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떤 정치적인 표현이다라는 오해도 가능한 대목인데,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이 말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죠. 라는 뜻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뜻이죠. 사실 늦다 빠르다는 누군가에겐 늦고 누군가에겐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열어도 우리 생각에는 그게 늦은 게 아니야 예. 라고 얘기하면 늦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얘기고, 사실 조속히 열어야죠. 조속히. 네, 빠르게 열어야 돼요. 근데 늦지도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빠르지도 않다고 했거든요. 예. 빨리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빠르지 않게 하겠다는 건지는 궁금하군요. 그렇죠. 조속히 해야죠. 왜 이미 빠르지 늦었는데. 않게라고 표현했다고 보세요? 왜 빠르게 안 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왜 이미 늦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많았었잖아요. 예. 그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안 여냐? 다른 교수랑 비교할 때 이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압박을 받는 거죠. 하지만 뭐 판결문이 길다는 명목 하에 결국은 우리식대로 해결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재촉하는 대로 서울대는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식대로 할 거고, 우리가 만약에 이때 연다고 하면 그것은 딱 적당한 때야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보기엔 느릴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땐 이때가 딱 적당했어 라고 미리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매사에 편리하겠군요. 그렇죠. 사실 뭐 고문 네. 같은 거죠. 뭐 언제가 편리한 늦은지 빠른지는 사고방식이다. 자기 마음대로인 거니까요. 주관적인 판단인 거니까요. 이 역시 김 교수님의 주관적인 해석 들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선고날 조민 씨는 떳떳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민 씨 입장입니다. 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러면서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 점수 충분했다.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다른 의사들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지난 4년간 제 가족에게 정말 가혹.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갑자기 남을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가? 글쎄요. 표창장을 위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나름 항변인데 표창장이 위조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 같고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까? 표창장 하나 가지고 의사가 된 게 아니고 표창장 말고도 여러 종류의 허위로 작성된 거 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치 뭐 본인을 수호하고 옹호하는 사람들 의도해서인지 몰라도 표창장 하나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표창장 하나 가지고
다른 건 다 완벽한데 표창장으로 설사 유죄됐다 하더라도 내가 의전에 유죄가 이걸 표창장 하나만 빼도 나는 의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니 그렇게 점수가 넘치면 표창장을 왜 위조했습니까, 애초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표창장 하나만 또 유죄했다 보면 저 말에 좀 일리가 있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연 본인들을 스스로 가족의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아니 의전원을 갈지 대학원 갈지 대학교를 가는데 누가 이 수많은 인턴십이랄지 봉사활동이랄지 장학증서 이런 걸 다 누가 유조를 합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간혹 뭐 한두 개 유조는 그런 학부모는 있을 수 있겠죠. 너무나 자식을 유한 나머지 그건 또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유조 같은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징역 5년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물론 아들과 관련된 부분이 주지만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판결문에서 이건 전체의 취지를 보면 아들과 딸이 공범이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의 취지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족 4명을 다 기소하면 너무 형평성이랄지 가혹행위가 되니까 검찰에서 봐준 거죠. 예. 원칙적으로 4명이 공모하여 이렇게 공소장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마치 자유롭고 아버지와 좀 다른 것처럼 나는 정정당당하게 의전에 가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보고 참 의사로서 자질이 있다고 이렇게 본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로 조국정 교수도 마찬가지로 다 부인하잖아요. 다 실형 선고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만의 어떤 유대 관계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다른 사람 다 일으켰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민 씨가 아버지 1심 선고에 너무나 커밍아웃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런 형태의 어떤 태도 자체가 조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항소심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민 씨의 기사에 중졸이 된 정유라 씨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 정유라 씨는 2014년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서 이화여대와 청담고 입학 취소를 당한 후 불복하지 않고 중졸이 됐죠. 정유라 씨는 웃고 간다 라고 했습니다. 네 아빠가 조 전 장관이죠. 뭐라고 했길래? 이대 교수가 직접 정유라 수업 과제물 대신 만들어줬다는 한길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조 전 장관은 그때 경악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대 교수가 직접 과제해줬다고 경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제해준 거랑 표창장을 아예 없는 표창장을 위조해서 만든 거랑 어떤 게 더 경악스러운 일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둘 다 경악스럽습니다.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4달 법정에 출석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민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죠. 의전원 입학 허가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다음 달 16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이 진행됩니다. 재판부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 신문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본인의 임의대로 공정의 잣대를 설정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렇게 이 조국 사태를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이 평양에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을 요청했다라는 의혹을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검찰 수사의 완성도에 달렸겠죠. 증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흥미로운데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이재명 지사의 평양 기자회견을 요청했다라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양 기자회견.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진술입니다. 2019년 7월 북한 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면 평양 공항에서 기자회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37억 원을 주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동아일보는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수석. 네. 저 말은 이 지사의 방북은 뭐 비용도 다 주기로 했고 방북은 기정사실화됐고 그 이후에 평양공항에 내리면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하게 해달라라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청했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에요. 일단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인데 새로운 게 또 나온 거죠. 그동안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40억 좀 못된 돈을 주면서 그 북한 인사의 얘기를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했죠. 벤츠도 있어야 되고 뭐 헬기도 있어야 퍼레이드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평양 순환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소위 말하는 그 300만 달러에 대한 대가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글쎄 일단은 첫째 하나 경기도지사 차원에서 저런 대북 사업을 저렇게 엄청나게 벌릴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을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중간에 고리가 됐다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와 모르는 일로 진행이 됐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북한으로 넘어간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도장을 봤죠. 경기도에서 나간 공문을 봤죠. 뭐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죠. 지금과 같은 또 저런 구체적인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있어요. 과연 어디까지 소설이라고 넘기면서 숨길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어떻게 전 정부는 아무도 몰랐는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과연 뭘 그 당시에 노렸는지 이런 것 좀 얘기해 줘야죠. 소설이라고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 소설의 제목은 고구마줄기예요. 줄줄줄줄 나오는 고구마줄기. 이제는 좀 진실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양 기자회견을 요청했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인데 왜 평양 기자회견일까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평양 선언을 하고 9.19 군사 합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방북단이 갑니다. 거기에 이재명 지사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난 정권의 대북 사업에서 이재명 지사는 뒷전이었어요. 오히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은 거기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 입장에서는 대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뒤처져 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급이나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 급이나 들 수 있게 내가 대북 사업 이 어려운 과정에서 대북 사업을 진행을 했고 북한과 이런 아주 공고한 라인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나라 남북 평화의 무드가 굉장히 갈 거라는 굉장히 큰 분홍빛 전망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분홍빛 전망을 줄 수 있는 바로 현장에서의 제일 큰 홍보 매체가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이죠. 기자회견하면 저게 국내 뉴스로만 가겠어요? 저거는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노리고 아마 평양에서의 기자회견까지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전 회장의 아직은 일방적 진술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모두 허위 사실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평양에 기자회견을 열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게 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신 앵커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진술이죠. 예. 수사 과정이고 수사 과정에
일방적 진술이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되듯이 지금 매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단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간에 사실은 이 수사 과정 중에 이렇게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기소도 아직 안 됐고 수사도 아직 안 끝났고 더더구나 재판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이미지와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꼭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2019년도 7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게 완전히 어그러져 버립니다. 이 판이 깨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서 북한이 불참을 결정합니다. 예. 그리고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있는데 생중계하기로 한 것을 없애버리고 또 이제 응원전 하기로 한 것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그 와중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재명 그때 당시 지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다. 이게 남북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통제받고 흘러가는 것인데 일개 경기도지사가 평양 가가지고 기자회견 한다.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2021년 가을부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지금 2022년을 거쳐서 2023년 2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쭉 뉴스를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전언이라든지 들은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어떤 진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증거로서 이제 증명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이제 거의 이제 해수로 3년 가까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법정에서 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서로 일방적 진술들과 주장들이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의 핵심인 북한의 김영철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직후이고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소위 친서를 보냈다라는 시기와도 매우 가까워서 논란일 것 같습니다. 북한 김영철의 친서를 받았다. 검찰.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500만 달러 62억 원을 전달했죠. 북한의 김영철이 2019년 5월 김성태에게 경제협력을 함께 노력하자는 친서를 전달했고 임직원들에게 공개를 했다. 김영철이 누구냐면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우리가 지목한 인물이고요. 김정은 후계 체제 시절에 군 정찰총국장을 역임한 핵심입니다. 북한에서. 같은 시기 경기도도 이재명 지사 명의의 친서를 북한에 전달했다. 통일연구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500만 달러 검찰은 스마트팜 비용,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대납해줬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북한 핵심으로부터 친서가 날아와요. 그런데 그 시기가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게 친서를 보낸 시기와 겹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둘 사이에 긴밀한 경제 협력에 대한 합의와 협력을 하자라는 어떤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걸 묻고 싶어요. 일단 팩트만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친서는 존재해요. 그리고 북으로부터 800만 달러 수령했다는 영수증도 존재해요. 예. 그리고 800만 달러가 실제로 임직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갔던 그 사실도 존재해요. 여기까지는 팩트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소설을 써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돼야 되잖아요. 이러한 팩트들을 이어주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건데 김성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돈이 갔다. 이재명 대표가 가서 평양에 가서 뭐 기자회견도 하게 되어 있었고 뭐 이런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줬다라고 나름의 설명을 하고 있죠. 김성태는.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럼 본인은 이 세 가지의 팩트를
어떻게 스토리 만들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재명의 직인이 찍힌 친서는 그럼 왜 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설이야, 난 모르겠고 다 지어낸 거야 라고만 얘기하지, 이 세 가지 팩트, 영수증은 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친서는 왜 본인 도장 찍어서 나갔어요? 아무 스토리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김성태의 말을 신빙성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좀 부분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과 사업을 할 때 북한은 민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국가가 주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다 국가의 허락하에 국가가 주도하는데, 이 북한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개 그냥 대한민국의 기업인이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단 만약에 김성태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누구를 컨택트 포인트로 연락해야 되지?를 어떻게 알아요? 수소문을 해서 알아냈다고 칩시다. 김영철이를 연락해야 되는구나. 알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하고 어떻게 연락을 하지?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돈을 주지? 알 방법이 있습니까? 정치인이나 대북 라인이나 북한을 잘 아는 이런 관이 끼지 않고는 김성태 혼자서 그냥 대명천지에 갑자기 북한과 사업하고 싶어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좀 부분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을 해나가면서 방어를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그런 대목이죠. 민주당 대변인이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경기도지사의 방북이 말이 되느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바로 직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 직인이 찍혀 있는 방북을 요청한다. 경기도지사 방북을 요청한다는 서한이 공개된 것, 민주당의 설명과 바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에. 그래서 이제 그건 팩트잖아요. 그 문서는 존재하잖아요. 그 문서가 위조된 다 가짜가 아닌 다음에야 그 문서 자체는 존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이야, 소설이야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충분한 해명, 당사자들의 해명이 중요할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해명 내지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두 허위 사실, 가짜 뉴스, 날선 반박, 대북 송금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래요? 경기도 위에서 쌍방울이 금전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시겠지만 법인카드도 안 받았다라고 했어요.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다. 모든 걸 다 부인했습니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면 이화영, 김성태, 북한 인사 만나고 어울리고 밥 먹고 술 먹으면서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모르게 북한에 돈을 줬다라는 얘기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재판 일정상 출석일을 변경해달라고 한 것이 전부다. 앞으로 검찰 소환에 적극 해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는데요. 대북 송금 전혀 몰랐다. 그런데 이제 그 김성태의 진술은 이화영, 김성태, 그다음에 북한 인사가 어디서 만났고, 그리고 그 공개된 사진까지 다 있잖아요. 그건 정식 행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그럼 그런 행사들은 다 같이 참석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 모르게 김성태 전 회장이 몰래 북한에게 돈을 송금했다. 지금 그 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 하는 겁니까? 지금 같이 간 것만 지금 나타난 게 해외 관계 2번이잖아요. 중국의 선양,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갔잖아요. 그러면 뭐 여행 간 거예요? 가서? 물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아태어 뭐 관련해 가지고 대북교류 뭐 협력 관련된 게 있어요. 끝나고 술 먹고, 그다음에 전화 바꿔주고, 그다음에 중국 선양 갔잖아요. 선양 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술 먹고 중국 고위직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그냥 고위직 만나러 간 거예요? 그냥 놀러 간 겁니까? 저 부분은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제 본인이 뭐 대북 송금이랄지, 그다음에 경기도를 위해서 뭐 돈을 대줄 이유가 없다, 대북 송금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쌍방울이 아태역과 관련해서 행사할 때 다 보조금 주고 했잖아요. 그 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봉사라고 생각하고 줬을까요? 남북관계를 위해서 줬을까요? 전부 다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사건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 대장동이랄지 뭐 그런 것들은 중간에 정진상, 뭐 성남 FC 정진상이 있죠. 또 경호했던 김용이 있고 유동규가 있어요. 그러면 대북에도 이화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뭐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까지 다 됐어도 모든 걸 부인하고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카 받고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영장 나왔잖아요. 그리고 돈을 준 김성태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걸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이제 피고인의 이제 방어권 보장에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부인하다 보면 조 전 장관의 재판하고 똑같죠. 너무 명백히 인정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부인하면 나머지도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변론할 때는 마찬가지고 의뢰인한테 마찬가지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할 것은 부인하고 그래야지 재판부도 자신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해 주는데 그냥 모든 게 아니다고 모르쇠를 일관하면 이 사람이 모든 걸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재판 과정이랄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김성태와 통화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날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가 소위 알리바이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9년 1월 17일에 오후 2시부터 8시 가까이 돼서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박정하 수석, 그날은 통화 안 했다. 통화했겠냐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어디죠? SBS인가 KBS인가 MBC인가에 출마가 아니라 출연하셔서 누군가가 술 먹고 전화를 바꿔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 통화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보도도 막 여러 가지가 엇갈리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거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놓은 건데 저게 오히려 본인의 진술을 좀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안 했다, 그날은 안 했다라고 했는데 어디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는 통화를 한 기억이 있다라고 하니까 벌써 2번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는 많은 의혹에 대해서 저렇게 모든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한 건만 갖고 지금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고회의에서 저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 다른 건을 다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얼핏 저 얘기를 들으니까 저기도 무슨 숨은 그림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당시 통화를 할 당시가 지금 밖에 있을 때 아니에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가. 저게 우리나라 서쪽으로 가면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10시 좀 못된 시간이잖아요. 북경 가면은 지금 9시가 좀 못된 시간이에요. 1시간 차이가 나고 방콕이나 마닐라 같은 데 가면은 지금 한 8시가 좀 못된 시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우리에서의 재판이 끝났다는 8시는 북경에 가면 7시고 방콕이나 마닐라 가면 6시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저는 무언가 숨은 그림이 있어 좀 더 확인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만 그냥 8시 됐으니까 통화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모든 거 다 얘기해 주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저렇게 쭉 기자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 안 하고 묵묵부답이라고 하고 소설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지금 3차 검찰 출두해야 되는데 그 출석 날짜도 좀 특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적극 방어할 때 그때 본인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와 통화, 이화영이 바꿔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날 나 재판받았다, 사실 아니다, 검찰 소설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민주당의 입장 중에서 민주당 논평 중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통화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누가 바꿔준 전화로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는 일이 범죄라도 됩니까? 라고 민주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1월 31일이에요. 그럼 이 논평대로라면 그 통화가 이화영 부지사가 술 취해서 바꿔줬다라는 그 통화가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민주당의 논평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 통화 안 하셨다라고 지금 하시면 언제 통화를 했다는 거죠? 글쎄요. 이게 이재명 대표 또는 김성태, 이화영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기억의 영역인데 뭐 기억의 영역이 이게 사실관계가 막 딱딱딱 맞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정확할 때도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해명을 했는데 해명을 하면은 왜 한 건만 하냐, 나머지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안 하면은 또 왜 안 하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요구를 하면 소환 요구에 응하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에 협조 안 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고 뭘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왜 안 하냐 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장 또 전언 또는 진술 이런 것들이 지금 매일 생중계되듯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해명과 반박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야 3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표결 초읽기 한동훈과 아주까리 기름을 먹나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아주까리는 뭘까요? 자, 잠시 후에 아주까리 정체 공개하고요. 야3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 발의를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당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의무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다라는 불발 나흘 만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등도 동참을 하겠다라는 거죠. 내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 가능합니다. 가결 시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됩니다. 헌정사상 장관에 대해서 첫 탄핵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에서 최종 판단을 하죠. 검사 역할을 맡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욱 법사위원장이 이 탄핵에 동참하기는 굉장히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헌재에서 과연 이 탄핵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실,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런 식의 탄핵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아픈 선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라고 강하게 대통령실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러면은 내일 국회에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준재수 의원님 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제 8일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보고가 되고 난 뒤에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붙이게끔 돼 있고. 내일이군요. 예. 재석 의원 그러니까 재석 의원 가반 출석에 재석 의원 가반 찬성이면은 이것은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 통과되면 직무가 바로 정지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직무가 일단 이 장관의 직무 정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군요.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 소추에 대한 판단을 이제 내려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절차가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8일 날 본회의에서 이미 이제 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72시간인 8일 날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아마 100%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만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하셨던데 그야말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가 책임 정치라고 한다면 책임지는 권력, 책임지는 대통령, 책임지는 집권 여당, 책임지는 정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스스로 사퇴를 하셨어야죠.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국회에 주어진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다수 국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탄핵 소추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고 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집요하게 물었고 야당에서는 천공이 관사를 방문한 거 아니냐, 사저를 방문한 거 아니냐, 국정농단 냄새가 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 공작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대표의 방북 대가가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은 이적 행위이고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 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불과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납니다. 한 매체는 여야의 대정부 질문이 진흙탕이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치열하게 논박을 벌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지난 정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수일부장 누가 했어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수사팀이었을 때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던 적폐 수사를 하고 있었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윤석열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네? 잠잡고 있어요. 제 얘기 시간이에요. 자,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 번호 134호 탐호. 금융감독관이 적발했고 경찰 내살했습니다. 이때 결혼했어요.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왜 그때 결혼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 사건과 혹은 수사를 안 한 것과 뭔가 이 결혼의 시점이 굉장히 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왜 그때 결혼했습니까? 다른 길일도 많은데.
소설 같아요, 소설. 소설 같은데 지금 2012년이면 지금 10년 전 이제 결혼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일부에서 했는데 결국 뭐 제가 기억으로는 그냥 내사종결했어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힘이 없을 때 그때 저 부분이 다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 결과적으로 주가 조작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김모 씨인가 이모 씨가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수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수사가 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총장이었을 거예요. 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오수와 주가 조작 선수는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범죄에 대한 증거를 좀 잡지 못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구속된 권오현 전 회장과 그 주가 조작 선수가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인 거 알고 계좌를 빌려줬다랄지 자금을 댔다랄지 이런 진술을 해야만이 주가 조작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추측으로 볼 때는 그 두 사람이 전혀 부인한 것 같아요. 모르고 뭐 계좌를 빌려줬다랄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검찰은 굉장히 기소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를 못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새로운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2012년도에 결혼과 관련해서 이걸 주가 조작까지 연계하는 것 자체는 이거 나가도 좀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의심은 들 수 있는 상황 많이 있죠.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막 결혼까지 들먹이면서 주가 조작 덮기 위해서 마치 결혼을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 참 재정부 질문의 어떤 품격 정도에 있어서 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도가 지나치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관삼 변호사 의견 들어봤습니다. 왜 그때 결혼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다 유부남들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이 저도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왜 그때 결혼했는지라고 물으면 막상 왜 그때 결혼했지? 답이 좀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독특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말끝마다 반박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왜 이리 깐족되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장관님.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르면 통과. 아니 재밌기는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김수영 교수님 그 아주까리 기름이 뭡니까? 모르면 통과할게요. 아주까리 기름이 피마자유 알아요, 또 그걸? 아닌가요? 잘 저도 모르겠는데 모르면 통과. 그러시던가요? 네. 공백기름이야. 근데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 예리한 정청래 의원의 뭐 지적도 좀 다소 있었습니다만 이 뭐 이렇게 깐죽대냐 그리고 무슨 들기름 참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먹냐 모든 법 앞에 아내는 평등하다 모르면 통과 이 무슨 대정부 질문입니까? 예리한 질문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그래도 삼선의 의원이고 민주당 최고 의원이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의 수준이 낮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 아주까리 기름을 먹어서 깐족되냐. 일단 아주까리 기름이랑 깐족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요. 재미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촌철살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대중들이 보기에 재밌기만 한 질문을 던지는 거 사실 굉장히 시간 낭비고 우리가 세비를 들여서 국회의원의 월급도 주고 또 본인도 국민들을 대표해서 저 자리에 서는 건데 연예인으로 저 자리에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태도, 뭐 우리가 저 질문을 통해서 알아낸 게 있나요? 국정에 대해서 알아내거나 한동훈 장관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알아내거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 국민이 알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낸 부분이 있습니까? 알아낸 건 아주까리 기름을 혹시 먹어서 깐족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만 있는 거죠. 저런 좀 소모적이고 재미도 없고 저런 질문보다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때는 훨씬 더 무장돼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어저께 뭐 고민정 의원, 다른 모든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직도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모르는가, 혹은 능력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작심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따로 수립하신 게 있으신가요? 청담 뭐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성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뭐 더탐사는 뭐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죠.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공방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상당히 좀 치열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1호 당원인데 얘기를 왜 못하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급기야 300만 원 낸다. 대통령이 당비로. 이런 얘기까지 나올 법한 상황인가. 윤, 안 충돌의 향배. 안철수 의원 측이 대통령실 선거 개입하지 말라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당내 경선에 개입한 건 법적 문제가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 전당대회는 당 행사, 선거 개입 명백히 아니다.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당의 의견 개진할 수 있다. 한 달에 300만 원 당비 내는데 할 말이 없을 수 없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박정화 수석님, 예. 대통령께서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 내십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뭐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 당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된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어떤 의중입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당비를 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한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당대회에서 생기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기준을 갖고 쳐다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 비전을 밝히면서 당원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을 지나치게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이 건에 있어서 우선은 저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 후보께서 너무 지나치게 이 용산 대통령을 너무 많이 끌어들여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저렇게 좀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대통령이 300만 원을 내서, 아니면 또 일요일 날 갑자기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저건을 갖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건가? 너무 많이 일을 이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외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던 당원들이 한켠에서 걱정하고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점을 저는 후보들도, 그다음에 대통령 참모들도 좀 한번 좀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굉장히 격앙된 대통령의 노기를 전하고 있는데, 뭐 국정 운영의 적이다라고 안철수 의원을 규정하는가 하기도 했었고, 대통령이 당원 300만 원 내니까 얘기할 수 있다. 뭐 개입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과정 말고 그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당선된 당대표와 함께 머리 맞대고 대화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어려운 민생을 돌파할 것인가, 그럼 머리를 맞대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과정에 이렇게 그 개입을 하실까? 300만 원 내니까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준석 당대표 사실상 숙청한 거 아닙니까? 유승민 오르니까 룰 바꿔가지고 출마도 못하게 만들죠.
나경원 대표 떠오르니까 결국은 집단적으로 다 달려들어가지고 무릎 꿇리고 그러는데 또 안철수 대표 뜨니까 지금 다 나서가지고 그냥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사실상 항복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김기현 대표로 그냥 당대표를 임명을 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야당을 통해서는 맨날 수사, 기소, 재판,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뭐 이런 단어밖에 없고 또 집권여당 함께 해야 될 집권여당을 향해서는 맨날 이렇게 무릎 꿇리기, 숙청 뭐 이게 잘라내기 이걸로 지금 이게 하니까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어떤 경제나 민생 지금 얼마나 난방비 폭탄 때문에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유대핵관의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공천만 중요하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천하람 후보 등은 간신배 논쟁을 벌였는데요. 순차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입니다. 윤핵관의 지휘자는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어떤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네.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100% 동지들이 모인 전당대회고 100% 동지들에 의한 선택이고 100% 동지들에 의한 선거입니다.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건 동지가 아니다. 그러자 이준석 계로 이번에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출마를 한 분들이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을 개혁하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간신배, 윤핵관 이런 표현 좀 자제해달라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그런 용어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실 저희 당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간신배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요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핵관 쓰면 적으로 단정, 대선 때는 자랑스럽게 사용하다가 끝나고 비판받으니 멸칭 취급. 처음부터 쓰지 말든가 라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은 또 안철수 의원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매우 치열합니다. 좋게 말해서. 2016년 신영복 교수 조문하며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으로 평가했었던 것을 이철규 의원, 또 친윤계의 윤핵관으로 언론에서 분류하는 이철규 의원이 꺼내들면서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안철수 의원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 사람, 잘못된 일은 타인 탓으로 돌리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사람과 단일화는 왜 했습니까? 이런 색깔로는 좀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뭐 공산주의냐 아니냐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아니고, 일단 2016년에 조문을 가서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조문을 가서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지만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삶을 기리는 차원에서 한 말이겠죠. 설마 뭐 안철수 의원이 공산주의를 신봉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저러한 언어 자체가 너무 낡은 프레임이라는 거죠. 물론 안철수 의원 비판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이유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내 정치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하는 이러한 행태가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런 구태의연한 말들을 하게 되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원 100%로 이 선거를 치르긴 하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가 총선에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선한 정치 그리고 비판을 하려거든 조금은 더 근거 있고 좀 합당한 이야기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원 수석님, 이게 제가 아까 좋게 말해서 치열하다고 했는데 나쁘게 말하자면 뭐 한없이 나쁘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열한 게 과연 국민들에게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지석 비대위원장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와서 같은 국민의힘 동료 의원을 간이신이니 윤핵관이니라고 비판을 하면서 내가 사실은 더 윤심이 있다라고 참칭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목이 많고 또 그런 안철수 의원을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일화 왜 했습니까? 개입하고 이런 공산주의자를 옹호하는 사람이다라는 해묵은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는 소위 윤핵관들의 싸움도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어떨지. 그 틈을 노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준석계를 규합하면서 그 틈을 노리고 있는 이 세력들. 이 치열함이 누구를 위한 치열함입니까? 이 치열함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장에 가면 우리 당원들 많이 걱정들 하세요. 지금 볼까요? 간신배,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됐네 하는 대통령실 참모들, 그다음에 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됐대, 신영복 교수랑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지나치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 간신배 이런 단어들이 막 전당대회에서 날아다니면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팻말 들고 있는 이런 분들 봤지만 여기는 뭐 땡땡 핵관의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서로 안에서 왜 자꾸 이렇게 힘을 배트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당원들한테 피해만 주고 걱정만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대통령실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저 나머지 분들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이 당내에서 자꾸 또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대통령 지나치게 대통령 하실 일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나치게 전당대회 막 끌어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대통령 활용하는 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그리고 내 얘기로 당원들 설득하는 그런 전당대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한 달 전 남은 이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초반에는 박수석 이게 과연 누구가 대통령과 과연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지금은 뭐가 중요한디라는 논점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핵심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누가 됐든 최고위원이 누가 됐든 어쨌든 대통령 이제 취임하신 지 집권한 지 우리 정부 만들어낸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잘 힘을 합쳐갖고 국민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나갈 사람이라면 누가 되든 간에 다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겠잖아요. 맞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변에서 자꾸 대통령하고 맞네 안 맞네 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자꾸 전당대장으로 끌어들여가서 대통령을 비꼬고 혹은 뭐 이 이상한 단어들 막 그 내세우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엔 저는 당에도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 스스로들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는 다른 전당대회 모습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집권 여당의 지위와 품격에 걸맞는 전당대회를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